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든 이른바 박원순 제안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박원순 시장과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하는 등 잇따른 엇박자 발언으로 논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야당은 안보라인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 내부에서도 송 장관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단독 보도해드린 주한미군의 45년산 중고 헬기 구입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미군에게 받은 서한과 기종 설명서를 입수했습니다. 불과 5장짜리 문서를 받은 지 나흘 만에 각 군에 일제히 구매 검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야가 이틀 뒤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당은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건강 상태도 심각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척추, 경추 질환자가 60대보다도 빠르게 늘고 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는 20대도 급증했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일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진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가을 미세먼지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1991년 팔당대교 붕괴 사고로 수장된 잔해 수백 톤이 아직도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부식된 구조물이 남아있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다녀왔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려 했다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당사자인 박 시장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민주주의와 국가의 근간이 훼손된 용납하기 어려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정원의 불법 정치 활동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잠시 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접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박원순 제안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문건 작성 이후 국정원은 온라인에선 박 시장의 사생활과 서울시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렸고 오프라인상에선 서울시 정책 등과 관련해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했습니다. 박원순 제안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서 서울 시민을 향한 그런 제압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여러 문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박 시장 측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무단 통치, 조폭 수준의 무단 통치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적폐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보복이라고 한다면 적반하장입니다. 서울시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입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제 사건을 맡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를 잠시 연결하고 이어서 박원순 시장을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고소장은 오늘 제출됐지만 사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 문건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진척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심리전단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전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했는데요. 저명한 논객이나 또 교수 등으로 하여금 언론에 기고문을 쓰게 하고 또 보수단체에게는 집회 시위를 열도록 조장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댓글 부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이 대가를 금전적인 지원을 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영수증 등 금전 지원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그 이른바 이제 저명한 논객이나 교수들은 뭐 자진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역시 국정원 직원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돈을 받거나 어떤 요청,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을 왜 만났는지 그건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오늘 고소장을 낸 배경이기도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와대나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드러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네, 검찰은 당시 이 국정원이 만든 박 시장 관련 각종 문건들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던 정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확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 박 시장 제안 문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혹은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관련성을 파악한 뒤에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많이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2013년에도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이게 국정원에서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네, 당시 국정원 직원이 이 해당 문건을 외부에 제보하기에 앞서서 컴퓨터로 베껴서 다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글씨체와 폰트 등이 미세하게 달라진 점을 들어서 국정원은 이 문건이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요.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이 불가능했던 검찰로서는 그 원본 문건과 대조할 길이 없어서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검찰 수사가 비록 4년 지연되긴 했지만 이 국정원법이나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현재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2010년과 2011년도의 이 범행까지는 관련자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원세훈 전 원장 책임선에서 끝내는 것은 이른바 이제 꼬리 자르기다.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예. 자, 고발인에 그러니까 고소인이죠. 고소인에 서울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유는 뭘까요? 뭐 저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예. 엄해나 공작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정을 좌편향시정이라고 규정하고 저희들이 했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주도하면서 예. 서울시정을 회방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시 시민들이 결국은 이 고발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더군다나 이게 민주주의가 근간이 훼손된 사건이니까 예. 그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세우는 것은 저는 뭐 제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접 이렇게 많이 좀 느끼신 게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를 왜냐하면 들면 다는 지금 말씀 못 하시더라도. 이른바 그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저는 완전히 실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15차례나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혐의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댓글과 또 그 어버이연합이 와서 19번이나 걸쳐서 시청이라든지 예. 저를 엄해하는 그런 시위를 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확 줄었죠. 요즘 좀 줄었죠. 뜸해지긴 했죠. 지금 이런 예. 것이 이제 수사가 되고 그러니까. 예. 자, 이번에 나온 문건 외에 문건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이 문건,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실현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지시와 또 이런 보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뭐 중간 점검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그리고 예. 또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도 말하자면 뭐 많은 문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 저는 이런 뭐 서류들은 무더기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그 2009년에 국정원 사찰 의혹을 폭로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박 시장님은 꽤 오래 전부터 이런 일로 많이 운이가 되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그 고발을 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시민한테 이렇게 고발한 예가 제 기억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게 또 논란이 됐던 그런 기억도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찰을 당한 피해자가 사찰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국정원이 저를 소송을 제기했죠. 예, 예. 그렇지만 1심, 2심, 3심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때 근데 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지만 그거는 또 잘 안 됐었던 기억이 아니, 나요. 오히려 검찰이 예. 아니, 그 당시에 국정원이 예, 그런 민형사에 예. 예. 고소를 했지만 다 그게 무혐의가 됐죠. 무혐의가 됐죠. 예. 그 서울시장 출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 전이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운영할 때인데 그때는 제가 얼핏 듣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사이가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왜 그럼 계속 이렇게 대상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잠재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예. 또 새롭게 장악하는데 좀 뭐 장애가 되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특히 제가 시장이 되면서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전국이 굉장히 야당 쪽으로 이 분위기가 옮아져가 있었죠.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폈던 사실은 여러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아까 잠깐 질문 드릴 때 네. 시청자분께서 조금 착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네.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하자면 네, 그 당시에 그 2억 원 손배수 냈던 거는 저쪽 국정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다 전부 기각이 됐죠. 예. 네. 국정원이 그때 패소한 것이니까요. 그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고소 소식을 접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걸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그때 국정 운영 때문에 굉장히 바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야말로 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예, 예. 제가 아는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했던 그것이 진짜 정치 보복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불행한 끔찍한 결단을 했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 일은 정말 우리가 70년대 겪었던 그 국내 정치 개입, 정치 사찰 이런 것의 전형적인 것이고 예. 이것 때문에 우리 국가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민주주의가 저는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바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겠습니까? 예. 조금 아까 했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그런 거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제 결국 고소하셨기 때문에 조사 및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는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밑에서 청와대라 하더라도 그 밑에 선에서 그냥 이것이 지시되고 보고받고 하는 것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보통 장관이나 예. 차관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예. 명색이 1,000만 서울 시민이 선출한 서울시장에 대해서 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예. 수많은 사회단체와 또 이런 그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예. 이렇게 핍박과 그야말로 공작을 하는데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하신 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검찰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도 나와서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김 씨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형사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 김여진 씨도 비공개로 검찰에 나갔고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에 나온 김미화 씨는 이명박 정부의 여론 공작 사실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민형사 고소를 할 생각이고. 검찰이 국정원 TF로부터 확보한 문건엔 김 씨를 공영방송에서 퇴출시키는 계획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국정원은 2010년 김 씨를 포용할 수 없는 강성으로 분류하고 퇴출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주를 통해 출연해서 배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실제로 김 씨가 진행하던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여성가족부가 공익 광고를 실었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여가부를 질책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다음해 4월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오전엔 배우 김여진 씨도 비공개로 검찰에 나와 지난 10여 년간 겪은 피해 사례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어제부터 검찰 소환에 응한 문성근 씨와 김미화 씨, 김여진 씨 모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지금까지 내용은 그러니까 MB 정부 당시의 얘기들이죠. 그런데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의 심리전단에서 활동한 핵심 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띄우기 위해서 댓글 공작을 벌였다고 밝힌 것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쭉 이어져 온 셈이죠.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댓글 공작에 국정원과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폭로한 김기현 당시 심리전단 총괄 계획과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댓글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첫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병관 후보자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김 전 과장은 댓글은 상부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사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당시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당시 사이버사령부 전용 차량 사용 일지입니다. 대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태하 전 국군 심리전단장이 당시 김 후보자의 임시사무실이 있던 전쟁기념관을 찾은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태하 씨는 김 후보자 지명 다음 날부터 약 열흘간 주말을 빼고 매일 사무실에 갔습니다. 심리전단 김기현 전 과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여론 동향과 작전 댓글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며 약 한 달간 김병관이 김관진보다 더 전략가다라는 식의 댓글 지시가 있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유엔 총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고 이어서 교민들과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사안에서 양국 간의 삐걱거림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시내가 너무 막혀서 문 대통령이 걸어서 이동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현재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잠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뉴욕에서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뉴욕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일방적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동포들의 우려에 대해 한미 입장이 완벽하게 같을 순 없다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주한미군 기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갖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해라, 우리는 충분하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FTA를 놓고도 필요하다는 건 서로 같지만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입장 차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며 한미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현재 한미 공조는 어느 때보다 철석 같다며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동포 간담회가 예정된 호텔까지 차량 이동 대신 뉴욕 시내를 세 블록 걸어서 이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데다 퇴근길 차량까지 겹쳤고 유엔 총회를 앞두고 12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이면서 혼잡이 더 커진 겁니다. 청와대 측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걸어서 다음 행사장으로 이동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예, 오늘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좀 설왕설래가 좀 이어졌고 미국 언론에서도 나름의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도 해볼 겸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제가 듣기로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 얘기를 직접 자기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 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매티스 장관은 미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미국의 군사 옵션은 많다.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는 거냐고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네, 그러면 매티스 장관이 구체적인 군사 옵션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겠군요. 네, 매티스 장관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보안 측면일 수 있습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 주변에선 사이버 공격을 통해 평양의 통신망이나 전력망을 파괴하거나 북한 잠수함에 대한 모종의 작전을 벌이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암살 작전도 거론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레이더 등의 탐지가 안 된다 해도 공격을 받은 북한이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자, 아무튼 그건 다 미국 언론들이 추측해서 내놓은 것이고 아까 왜 그 매티스 장관이 뭐가 있는데 얘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지난번에 여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얘기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매티스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동맹국들이 원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열린 대화를 한다고 말했고요. 이어 그렇다면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은 있는 거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논의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전부라고 말을 끊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해석되는 과정에서 워낙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발언한 것보다도 더 해석이 커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오늘 김현기 특파원을 잠깐 좀 연결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매티스가 닷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저희들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미 핵 억지력을 갖고 있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그게 어디 있든 언제든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한국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이에 매티스나 아니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좀 바뀐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매티스의 발언은 현재 해구산 확장 억제, 즉 전략핵 무기만으로 북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죠. 다만 오늘 매티스의 서울 관련 발언은 전술핵 재배치를 하나의 카드로 띄운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데다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저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이 카드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매티스는 최근 북핵 관련 민감한 질문들엔 한결같이 더 이상 얘기가 어렵다며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있다가 유엔 총회에서는 트럼프가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방금 얘기가 나왔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어제 국회에서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죠.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 청와대가 송 장관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송 장관은 일단 사과를 했는데 오늘도 문제가 될 만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난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표현이 과했다면서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오전에는 청와대로부터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정부 기조와 달리 북한의 도발 의도가 적화통일에 있다는 취지의 개인적 견해를 내놓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바꾸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송 장관은 어제 통일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늦춰질 것으로 들었다는 말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들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송 장관은 이전에도 국회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실험에 성공했다거나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가 국방부가 뒤늦게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고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청와대 주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여당 내에서는 송 장관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렇게 감정 섞인 거친 발언까지 내놓자 여당 내에선 송 장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첫 국회 업무 보고 때부터 사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임시 배치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불안하다 하면은 재고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임시 배치를 번복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발언이어서 결국 여당 의원들이 나서야 했습니다. 긴급 배치이지 예,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거 분명히 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잘못 불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4일에도 국회에 나와 전술핵 배치를 재검토해보겠다고 하는 바람에 여당 의원들은 번복을 유도하고 다음 날엔 청와대와 국방부까지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와 국방위원들 사이에서 송 장관이 국회만 오면 골머리를 앓는다거나 청와대의 추진 방향과 다른 말을 계속하는 건 문제란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송 장관의 교체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주로 문제 발언이 나왔다며 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JTBC는 1,500억 원을 들여서 구입한 미군의 45년 된 중고 헬기가 3년 만에 개량할 가치조차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격대가 낮았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당시 미군의 헬기 구매 제안서를 보니까 가격과 비행 시간 등 기초적인 정보만 담겨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검토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이 이틀 만에 구매 검토를 지시한 것인데 구입한 뒤에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입수한 미 육군안보 지원사령부 서한입니다. 우리 국방부에 신우크 헬기 구매를 제안하는 문서인데 전체 분량이 A4 용지 5장에 불과합니다. 미군은 대당 약 50억 원의 선착순 판매를 하겠다며 소위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서에 담긴 정보는 헬기의 가격과 비행 시간 등 기초적인 것뿐입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검토가 불가능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서한을 받은 지 단 이틀 만에 당시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각 군과 합참, 방위사업청에 구매 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구매가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군에서 진행한 자체 전력화 평가에 따르면 문제는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항법 장비가 없어 악천후와 해상 임무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생존 장비인 미사일 경보체계도 탑재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구매 당시 선행 연구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돈을 들여 성능을 개량할 만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근 이 헬기를 개량 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문제가 된 이 시누크 헬기 도입의 책임자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라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시절 추진된 잠수함 초계기 도입건도 역시 수십 년 전에 생산된 후에 이미 퇴역했던 기종이었습니다. 그 시작 또한 김 전 장관 지시로 꾸려진 TF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너무 낡은 것이란 이유 등으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북한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천안함 침몰 등을 계기로 우리 군은 2012년부터 잠수함을 수색하는 초계기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내정된 기종은 1970년대에 생산돼 미군이 2009년 전량 퇴역시킨 뒤 사막에 보관하고 있는 S-3B 기종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2012년 9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시로 꾸려진 잠수함 도발 대비 태스크포스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TF가 당시 김 장관에게 미국 잉여물자인 초계기 조기 확보 추진이란 내용이 담긴 보고를 하면서 S-3B 기종을 적시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여 만에 해군은 합참에 S-3급 초계기에 대한 소요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가 12대로 수정됐고 노후와 논란 등에 휩싸이다 지난해부터 기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군은 초계기 기종 선택에만 3년 넘는 시간을 낭비한 셈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여야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21일에 여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제 김 후보자의 운명은 남은 이틀 동안 여당이 얼마나 많은 찬성표를 야당으로부터 확보해내느냐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 아래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1일 오후 2시입니다. 원래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잡혀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에 끝나는 만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한 겁니다. 아직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당이 임명 동의안이 직권 상정되면 표결엔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노력해본다는 게 합의 사항입니다. 표결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또 그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121석인 민주당으로선 40석의 국민의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없이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의원 개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설득 작업이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특히 동성애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 여론에 민감한 다른 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김 후보자 측은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때부터 동성애 관련 입장을 물었습니다. 군 동성애 문제 이거 있을 수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지는 질문에 김명수 후보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그러자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은 학회 행사 때 동성애 차별 금지 관련 발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다른 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독교계라든지 특히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진 측에서는 이번에 이 김명수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김 후보자가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인권관을 가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 측은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한 바가 없고 동성애 관련 판결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설명문을 언론에 돌렸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큰아들의 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독일로 출장을 가 있던 중에 급하게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지만 도지사를 물러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입국장으로 걸어 나옵니다. 독일 출장 중 큰아들의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남은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아침 급히 귀국한 겁니다. 곧바로 경기도청으로 향한 남 지사는 기자회견을 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또 이번 사건이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앞서 남 지사의 큰아들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자신의 자취집에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남 씨에 대해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투약할 상대를 찾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마약 판매상과 매우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를 입력하자 광고 글이 쏟아집니다. 나와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구입 가능 여부를 묻자 곧바로 1회 70.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1개를 70만 원에 제공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경찰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한다는 말도 합니다. 주로 필리핀과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책들은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통해 주문자와 거래하고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옵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2012년 91건에서 지난해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적발된 마약류 절반 이상이 국제우편을 통한 거래였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있는 의류 수거함입니다. 이렇게 수거함 아래같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미리 마약을 숨겨놓으면 구매자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습니다. 밀반입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스피커지만 속은 필로폰으로 가득하고 과자나 서류 가방 속에 마약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국제공조 수사로 해외 배송책을 잡아야 국내 반입 마약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에게 사산을 유도할 수 있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다른 환자와 혼동해서 실수했다고 병원 측은 해명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병원 측이 사과는커녕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임신한 지 6주 된 32살 김모 씨가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입니다. 윤이 덜 진 정으로 하루 3번 총 3일 투약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유산한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자궁 수축제로 임신부에겐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궁 파열과 함께 사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애를 안전하게 놓기 위해서 간 곳인데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진짜 너무 화났어요. 김 씨 부부는 항의를 하러 갔지만 사과는커녕 협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알려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 시에 그 책임을 저한테 물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처방했다는 의혹까지 생겼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PC한다 되는데 클릭을 저희가 이제 해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희 직원의 실수를. 병원 측은 취재진에게 환자들의 차트가 뒤섞여 생긴 일이라며 처방을 잘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처방과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양산보건소는 처방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자는 청춘은 언제나 몸은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제목을 붙였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실제 20대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추, 척추 질환, 소화기 질환, 그리고 마음의 병을 앓는 20대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떤 건 60대보다도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건강 진단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취업준비생 김하은 씨는 지난해 8월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았지만 자세가 나빠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되게 많이 울렸어요. 119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아르바이트 사장님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젊으니까 이제 연세 드신 사장님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세요. 지난 4년간 목과 어깨가 아픈 20대 경추질환 환자와 척추질환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60대 환자 증가율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른바 혼밥, 혼술족이 늘어나면서 소화기 질환도 크게 늘었습니다. 식사를 혼자 하는 경우 식사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20대 환자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진 학생 건강검진을 받고 40대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20, 30대는 예외입니다.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대는 269만 명이나 됩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20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는 20대 환자가 2012년 8,000명대에서 지난해에는 13,00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이 된 20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5세 또는 30세에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된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회사 돈으로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혐의입니다. 앞서 삼성일가도 자택공사에 회사 돈을 유용한 의혹으로 조사 중인데 현재 구속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회사 자금 30억,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은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 회장은 4년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사 돈 30억 원가량을 갖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인천 영종도에 호텔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같은 인테리어 업체에 자택 공사를 맡기고 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겁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엔 한진그룹 고문 김모 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조 회장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연기해왔습니다. 조 회장이 오늘 경찰에 나오면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일가에 대한 소환 여부도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서울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 주택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역시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회사 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친 경찰은 공사 관련자 조사를 추가로 벌인 뒤 이재용 부회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가 어제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뼈 한 점이 사람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뼈는 목포 신항으로 옮겨 검안한 뒤 곧바로 국과수로 보내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수습자 9명 가운데 단원고 고창석 교사 등 4명이 수습됐고 남현철, 박영인 군을 비롯한 5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의 한 시사 프로그램 담당자가 외주 제작진에게 인격 모욕적인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주 제작진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폭언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에 앞서 외주 제작진이 찍어온 방송분을 미리 검토하는 시사실에서 녹음됐다는 3분짜리 녹취 파일입니다.
MBC의 정규직 PD가 외주 제작진에게 막말을 쏟아냅니다. 이 발언은 2014년 3월부터 녹음한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독립PD협회 등에 제보가 됐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시사는 방송 사흘 전부터 하루에서 3시간에서 5시간가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협회 측은 이 프로그램이 방송 불공정 사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정성을 강요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면 외주 제작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지나친 출혈 경쟁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MBC 측은 이에 대해 외주 제작사와 MBC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담당 CP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오늘 오후 강원과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밤톨만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길게는 20분 동안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쏟아지는 우박이 융단 폭격을 방불케 합니다. 병뚜껑보다도 큰 얼음 덩어리가 도로와 차량 위를 무섭게 때립니다. 우박이 지나간 비닐하우스엔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과 경기, 충북 등 중부 일부 지역에 지름 2-3cm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길게는 20분 동안 우박이 계속됐고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비가 그냥 줄기로다가 쫙 오는데 뭐 얼음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냥 무섭죠.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이 열리는 충북 충주 종합경기장에선 순식간에 차오른 물에 경기장 일부가 잠겼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선 가을 배추 주산지에 우박이 집중됐습니다. 배추 84헥타르를 비롯해 전체 120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와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우박에 맞아 다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중부와 경북 내륙에 우박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쾌청했던 가을 하늘이 하루 사이에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가을철 미세먼지가 올해는 한 달 정도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하늘이 미세먼지로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쾌청했던 요 며칠 날씨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합니다. 광주 무등산도 미세먼지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과 경기, 인천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01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갑작스레 짙어진 건 중국에서 날아온 대기오염 물질 때문입니다. 태풍 탈림이 이동하며 중국 북부 지역에 쌓여있던 미세먼지가 아래로 내려왔고 서풍이 불며 한반도로 미세먼지가 날아온 겁니다. 하늘이 흐렸기 때문에 일사이에서 이렇게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낮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10월 중순부터 기승을 부리는 가을철 미세먼지가 올해는 한 달가량 앞당겨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베리아 한랭 고기압의 영향력이 약해지며 중국 내륙의 대기 흐름이 정체된 탓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때문에 고농도의 대기오염 물질이 서풍만 불면 언제든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내려올 줄을 모르는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에는 7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할인 상품 진열대 앞에 소비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상품은 사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야채 값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살 수가 없으니까 비싸서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파는데 이렇게 자주 보게 돼요. 피망은 한 달 새 3배 가까이 올랐고 배추값도 50% 넘게 뛰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김치를 담그려던 이들도 가격을 보고는 망설입니다.
추석도 오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하니까 일단 먹을 거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배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부담 없이 즐기는 간식으로 인기 있는 토마토도 가격이 한 달 새 2배로 올랐습니다. 토마토 사러 왔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애도 되게 좋아하는데 후식으로 지금 바나나를 차라리 사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한국은행은 지난달 농산물 생산자 물가가 14.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9월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오르는 터라 추석 차례상 물가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가정이나 매장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엿보거나 해당 영상을 퍼뜨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IP 카메라 1,400여 대를 해킹한 혐의로 23살 임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해킹한 영상을 퍼나른 혐의 등으로 4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창고에 상자가 쌓여 있고 고급 외제차 상표의 타이어 휠과 장식품이 가득합니다. 중국과 대만에서 위조된 가짜 휠입니다. 55살 김모 씨 등 8명이 최근 3년 동안 3만 5천여 점을 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다 특허청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정가의 10% 가격을 받고 전국 500여 개 부품업소에 판매했습니다. 이달 초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간 카리브해에 또다시 초대형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했습니다. 최대 시속 약 260km를 기록 중인 마리아는 조금 전 다시 5등급으로 격상됐는데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을 거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에 따라 2018학년부터 사용할 교과서가 내일부터 각 학교와 온라인에서 전시됩니다. 새 교과서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쓰게 됩니다. 새로 생긴 고1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의 경우 실생활에서 접하는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 중학교 과정을 70% 이상 반영해 학습의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려고 만든 2,000원짜리 지폐가 요즘 인기입니다. 예약 판매 일주일 만에 거의 완판됐는데 한 장을 사려면 4배 수준인 8,000원을 내야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2,000원권 지폐를 예약 판매하는 대행사. 하루에 수천 건이 넘는 문의 전화로 쉴 틈이 없습니다. 전 상품 다 매진이어서 주문 접수가 힘드세요. 낱장형만 가능하시고요. 지난주부터 인터넷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24장을 모아놓은 전지형과 2장짜리 연결형은 이미 다 팔렸습니다. 최초의 기념 지폐라는 거 훨씬 적은 양이 발행됨으로써 어떤 희소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 예약해야 하는 은행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변 은행들 다 찾아봤는데 매진이라고 해서 나중에 겨우 찾아서 예약했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2,000원권 지폐는 230만 장으로 기념 주화가 아닌 지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묶음에 따라 세 종류가 있는데 낱장을 사려면 장당 8,000원을 내야 합니다. 제조비와 운영수수료,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 주는 로열티 등을 고려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비용을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화폐라 2,000원어치만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액면가와 구입가의 차이가 커서 일반 돈처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예상입니다. 이번 2,000원권 지폐는 11월에 발행돼 12월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야구에서 아슬아슬한 도루 작전은 안타 없이 진루하는 마술로 통합니다. 그런데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는 도루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역대 최소 기록의 도루왕이 나올 상황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삼성 박혜민이 치열한 신경전을 뚫고 2루를 훔칩니다. 안타 없이도 진루하는 발야구는 특히 한두 점 차 승부에서 빛을 냅니다. 하지만 올 시즌 프로야구에선 좀처럼 도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5년 처음으로 1,200개를 넘었던 도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감독들은 실패 위험이 큰 도루 대신 타자의 방망이에 맡기고 선수들은 부상 가능성 때문에 도루를 꺼립니다. 지난달 초까지 홈런 2위를 달리던 SK 한동민은 2루를 훔치다 발목을 다쳐 올 시즌을 접었습니다.
보통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데 1.3초, 2루 송구와 태그까지는 3.3초가 걸립니다. 투구 동작은 빨라지고 포수의 송구 능력도 좋아지면서 주자는 괴롭습니다. 현재 도루 1위는 39개의 삼성 박혜민입니다. 단일 시즌 최다 도루왕인 1994년 해태 이종범의 84개와 비교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1985년 41개로 1위에 오른 해태 김일권 이후 최소 기록 도루왕이 탄생할지 모릅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선 아슬아슬한 도루의 묘미가 줄어든 만큼 야구의 박진감도 덜해졌다는 아쉬움이 나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1991년에 팔당대교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6년 전인 이때 물속으로 함께 가라앉았던 건설 자재들이 그대로 부식되고 있습니다.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수돗물을 책임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강풍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상판과 철제 골조도 내려앉아 강위에 어지럽게 솟아 있습니다. 이때 떨어진 잔의 상당수는 아직도 물속에 남아 있습니다. 팔당대교 앞입니다. 물 위로 철제 H빔이 제 키보다 높이 솟아 있고요. 이 녹이 슬어 있고 상당히 부식이 진행되어 있어 물 속에 오래 있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1991년 붕괴 사고 이후 이곳에 26년간 있었던 겁니다. 철골이 솟은 낯선 모습에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배 같은 거 다닐 때, 사람이 다닐 때 보이지 않아가지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녹물이 발생할 수 있겠고. 배를 타고 강 곳곳을 다녀보니 수면 위로 올라온 철골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돌무더기 위엔 구겨진 철골이 떠밀려 왔습니다. 장맛비에 근처에 있던 돌과 흙이 떠내려와 이 강변 쪽에 퇴적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철근이 곳곳에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 있고요. 저쪽을 보시면 큰 콘크리트도 떠내려와 있습니다. 팔당대교 아래 붕괴 사고 잔해가 묻혀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평소엔 배가 다닐 수 없지만 최근 팔당대교의 내진 공사를 위해 드나들던 바지선이 찢어지며 철제 폐기물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수위가 낮아져 일부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철근 여러 개가 삐죽삐죽 솟아 있는데요. 이 물속 상황은 어떤지 수중 카메라를 한번 넣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바닥에 누워있는 대형 H빔이 보입니다. 위로 솟은 철제빔은 물 아래로도 한참 이어집니다. 깊은 곳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구조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표면엔 이끼가 끼어 있고 손으로 쓸어보자 가루들이 날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10m짜리 철근이 몇 개 정도 이렇게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2중, 3중을 막 쌓여 있으니까 나오질 못해가지고 패닉이 와가지고. 건설 폐자재가 쌓여 벽을 형성하면서 이곳에 생활 쓰레기가 걸려 썩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겁니다. 철제 구조물 옆에서 물을 떠보니 녹가루들이 컵에 가라앉습니다. 원수의 수질은 최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침전이 같이 되는 경우에 계속 오염이 심해질 수가 있고. 수거 작업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철골은 사람이 직접 밀어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수거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콘크리트에 물려 있으니까. 철근 수십 개를 건져낸 민간 잠수사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수경도 막 깨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이죠. 관리 주체인 한강환경유역청은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수거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한꺼번에 이 강을 다 들었다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집중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한 단계별 수거를 하는 거죠. 한강유역청은 다음 주 크레인 등을 동원해 수거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잔해를 수거하지 않는 사이 수백 톤의 철골 구조물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뺏어가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 메디톡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고등학교 시절 사회과목 선생님은 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창밖을 향해 허리를 한껏 굽히시고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허리를 굽힌 쪽은 바로 그 시대 최고 권력자가 있었던 곳, 청와대였습니다. 그 직전에는 10월 유신이 있었고 그 최고 권력자는 바야흐로 종신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만수무강하시라는 얘기는 소원대로 평생 동안 권력을 누리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반어법을 쓴 비아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매일 빠짐없이 만수무강을 외치며 허리를 굽혔고 우리는 박장대소로 그 선생님을 응원하는 것을 마치 의식처럼 치러냈습니다. 선생님과 우리만이 아는 그 의식은 눌려있던 시대의 탈출구, 바로 풍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에미상이 여기 있다. 어제 미국의 에미상 코미디 부문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알렉 볼드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는 90년대를 풍미한 배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인기를 얻은 것은 다른 것도 아닌 트럼프에 대한 풍자 덕분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에 내세우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들에게도 풍자는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내놓고 풍자도 하고 상도 주고받으니 우리가 겪어온 것에 비하면 나은 것일까요? 오늘 이 땅에서는 또 한 명의 코미디언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었지만 이제와 드러난 걸 보면 김미화 씨, 그건 모두 실화였습니다. 은밀하게, 때로는 조잡하게 사방을 옥죄고 나아가 아예 비판 자체를 말살시키고자 했던 먹빛의 세상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장이 없었더라면 그 먼 옛날의 사회과목 선생님의 반어법적 풍자가 또다시 필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어지러움을 느끼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전현직 국방장관들의 이름이 나란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군 댓글 작업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함께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대로 미군의 노후 헬기를 고가에 구입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죠. 또 현직인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딴 말 실수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을 제 옆에 모셨는데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더 알려야 할 내용이 많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네. 예. 자, 어제 국방위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 이 증거 문건을 공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건 보도를 해드렸는데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을. 그래서 군 댓글 작업에 김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을 했다면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시절에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겠느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우선 여기 보도도 했을 겁니다만 김기현 씨라고요. 예. 사이버 사령부. 예, 조금 아까도 나갔습니다. 예, 일부에서. 530 그 팀에 있었던 총괄 계획과장이었던 분이 그렇게 정언도 했고요. 예. 그 사례로 든 게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 결국 낙마했습니다만 김병관 전 장관 띄우기를 했다라는 거를 김기현 씨가 정언했습니다만 그 뉴스타파라는 프로에서 예, 예. 김병관 본인이 그런 적이 있었다는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고도 다른 증거들을 지금 팩트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예. 좀 거의 확인 단계에 가 있는데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더 이상 못할 지경까지 가서야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 대선이 있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집권 후에도 계속 끌고 가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비로소 이걸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거를 다 수집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물론 그게 뭐 거의 공개할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네, 거의 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라도 혹시 내놓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조금 더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수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보들도 있고요. 또 당시 이 수사를 받았던 많은 분들의 진술 속에 김관진 장관에게도 보고를 했다.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군에 가면 상황일지라는 그렇죠. 같은 걸 매일 많이 올라갈 테니까요. 쓰잖아요. 거기 보면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걸 적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장관실로 갔기 때문에 예. 장관이 직접 받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밌는 거는 어떤 날짜에는 그 날짜에 수행하는 사람이 해군 누구누구다. 전화번호까지 적시를 해놓고 이걸 열람을 했는지 이 해군에게 확인을 해라. 예. 라고까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에게 직접 보고됐는지를 확인할 정도면 당연히 보고가 된 거죠. 예. 이런 정황들이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다 덮었던 거죠. 예. 그러면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고가 끝났으면 기보고 사항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보고해서 이제 문건을 회수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보고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고하고 나면 반드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 건을 회수했다, 누구 건을 회수를 못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예. 심지어 그 상황일지를 보면 조장 상황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장 상황일지에 보면 BH라고 흔히 말하죠. 블루하우스 청와대. 예. 청와대 보고하고 보고 문건 B를 보고하고 뭐 이렇게 된 조항 이렇게 항목도 있거든요. 예. 그런 단어들이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확인해야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철희 의원께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이 바로 45년 된 치누크 헬기 1,500억 원 16대를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방사청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반론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내놨냐면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오래된 것은 이 정도 가격이 맞는 것이었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마도 여전히 이것이 효용 가치가 있는 헬기였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고치면 31년은 더 쓸 수 있다. 이게 30년도 아니고 31년은 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합산을 해봤더니 제가 이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45년이 됐는데 31년을 더 쓰면 헬기를 76년을 씁니까? 31년을 더 쓴다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확인했더니 31년까지. 예. 2031년까지. 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원래 송 장관이 말씀하신 원뜻은 그거였다고 하고요. 예. 설마 그게 맞겠죠? 예. 2031년이겠죠? 예. 방사청의 설명은 지극히 원론적인 저희는 절차를 따져서 예.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판단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오해고요. 예. 방사청에 그 말을 하신 분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런가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멀쩡한 비행기면 미군이 왜 이거를 우리한테 팔기 전에 도태를 시킨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D형입니다. 치누크라고 하는 비행기의 D형이고요. 이걸 F형으로 바꿉니다.
F형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개량된 종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D형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멀쩡한 비행기면 이걸 왜 팔겠습니까? 예. 안 팔고 쓰죠. 그게 우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 만든 비행기 이 제작사가 보잉인데 예. 보잉이 이걸 얼마나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함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17 송 장관이 2031년까지 더 쓸 수 있다는 것도 이건 근거가 별로 그렇게 그 명확하지- 근거는 예. 이른바 이제 카이다라고 하는 국방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를 3번인가 했습니다. 예, 예. 2012년에 조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뤄보건대 장관 뜻에 맞추는 보고서를 쓴 거죠. 예. 거기에 미쳐보면 정비를 잘만 하면 한참 동안 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2031년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게 아직 14년이 남은 얘기라서 네. 헬기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60년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썼던 국방연구소가 금년에 그걸 뒤집었어요. 예. 우리가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시인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금년에 이게 왜 없어지게 됐냐면 이게 도태되느냐면 성능 개량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는 어느 정도 쓰다가 이걸 성능 개량하면 한참 더 쓸 수 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성능 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 성능 개량 사업에서 이 연례대는 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뺀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정보를 봐서라도 알겠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얘기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금 말씀드린 친욱 헬기는 물론이고 오늘 보도해 드렸는데 역시 노후된 초계기 구매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서 네. 왜 이 김관진 전 장관이 이렇게 그 미국 노후 무기 구매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안 믿겨졌어요. 예. 이거 고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가야 될 비행기를 왜 비싼 돈 주고 샀을까라고 싶은데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그 비행기는 초계기. 예, 중간에 이거는 접었어요. 왜 접었냐면 이것도 그냥 갈 뻔했습니다. 예. 왜 접었냐면 작년에 북한이 SLBM을 쐈잖아요. 예. 예. SLBM을 쏜 걸로 전제를 잠수함 해보니까 발사 미사일. 예.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초계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에서 그러니까 이걸 접어버린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예산을 아끼게 된 건데 이 예산은요 훨씬 규모가 큽니다. 한 6, 7천억 정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큰일 날 뻔한 거죠. 예. 네. 진행이 됐더라면 그럼요. 네. 그건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SLBM을 쏴준 게 오히려 우리 예산을 절약한 상황이 돼 버렸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흔히 웃픈 얘기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맞습니다. 그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례적으로 오늘 청와대에서 공개 주의까지 내렸는데 야당에서 뭐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송 장관에 대해서? 글쎄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예. 사실 상임위 오시면 야당 의원들이 이러저런 주장을 하면서 장관의 답변을 끌어내는데 그동안의 장관들은 좀 노회하게 이렇게 뭐 답변할 거 회피하고 적당히 이렇게 응대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소영무 장관님은 일단 좀 정직하신 것 같고요. 예.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좀 그대로 해드리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업을 떠난 지 한 10년 만에 장관으로 돌아오셔서 그런지 단어 하나나 이게 표현 하나가 갖는 맥락의 의미를 좀 그때그때 캐치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좀 훈련이 덜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적응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문제가 워낙 여야 간에 첨예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 장관이 국방장관이 그 틈새에 끼어서 사실 힘든 거거든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조금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걱정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 말씀하시기도 좀 곤란한 측면도 있으실 테고 네. 물론 곤란하다고 질문을 안 드리는 건 아니나 대략 맥락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방위 간사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는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됩니다. 법이 도입된 뒤 처음 맞는 추석이라서 어느 범위에서 얼만큼의 선물을 해도 되는 건지 팩트체크팀에 이렇게 제보와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공직자의 직무 범위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애매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사립교원, 그리고 언론인이죠. 네. 흔히 이들에게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그래서 3, 5, 10 상한선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물의 경우에는요. 직무 연관성을 기준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우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받는 사람이 민간인이면 주는 사람이 공직자든 민간인이든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직자가 받는 경우인데요.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 경우는 친족 관계뿐입니다. 민법상 8촌 이내, 사돈도 포함이 됩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주더라도 친족이면 제한이 없고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급자가 상급자의 인사, 감사 업무 중이라면 그 기간에는 금지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거는 이제 다 괜찮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 경우를 뺀 나머지는 모두 제한이 있는 거죠? 네. 이 경우를 제외하면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려면 주는 사람과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네. 우선 선물이 아예 금지되는 경우입니다. 인허가, 입찰, 계약관계, 또 인사평가, 감사, 지도단속, 고소고발, 수사, 피의자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겁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없고 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었습니다. 평가 등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면 공적인 직무로 판단을 해서 선물을 금지하고 네. 있습니다. 다만 보육교사는 법적으로 공직자가 아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이 이제 명확한 경우인데 단순히 의례적으로 선물을 주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지난해 9월 28일에 이 법이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네. 시행 첫날부터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사건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어치의 떡상자를 보냈습니다. 경찰관은 이걸 곧바로 돌려보낸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인은 법원에서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첫 과태료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인은 수사 담당자에게 선물을 주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어긴 사례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지된 것이고 이제는 가능한 범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5만 원 이하가 가능한 경우 뚜렷한 대가성이 없는 일반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같은 이해관계가 없고요.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그냥 의례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직무 연관성이 아예 없다면 100만 원 이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하는 거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먼저 상급자가 인사평가자라면 금지됩니다. 네. 그 외의 상급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밖에 좀 애매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연인 사이라던가 친구 예. 사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인이면서 공직자인 경우 있잖아요. 네.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받는 사람이 공직자더라도 직무가 관련돼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대가까지 오갔다라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반면에 친구 사이에는 예외가 아예 없습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판단을 합니다. 이 밖에도 공직자가 경품 TV를 받았다. 혹은 쇼핑몰에 쿠폰을 받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예. 마초에서 여성입니다. 예. 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성 정책 관련 토크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이 토크 콘서트의 부제가 바로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입니다. 예. 여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자는 취지로 준비를 했는데 아직은 이해가 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몇 가지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홍 대표는 트랜스젠더는 알고 있는데 젠더 폭력이란 말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젠더는 이제 사회적 성의 개념인데 물론 영어로 나와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모른다는 것은 여성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뭐 다른 좀 강한 표현들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예,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다른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좀 부적절한 발언들도 많았었는데요. 예. 오늘 이 자리를 주선한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넘어서 여성이 우월적 지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강한 항의를 받았고 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자 집사람이 젠더 문제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도 젠더라는 표현을 잘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이 집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에 역시 항의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토크 콘서트 내내 집사람 발언은 상당히 자주 나왔고 역시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강한 항의를 들은 장면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자꾸 드러내는 게 그게 예. 자유한국당은 최근 청년이나 여성, 지지가 취약한 층에 대한 소통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노력은 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도 약간 제대로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좀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오늘 토크 콘서트 부제가 마초에서 여성으로인데 아직은 마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젠더에 대한 뭐 강의를 듣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 뭐 성적은 나중에 보면 알겠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케이크입니다. 예. 네, 오늘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딱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5주년을 축하한다는 여러 가지 글들을 올리기도 했고요. 일부는 케이크를 찍어서 축하 케이크가 있는 그림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는 대전에서 지역 언론과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실제 지지 모임이 케이크를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자들이 오늘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웬 케이크냐라고 물어봤고 오늘이 출마 5주년이다라는 설명을 듣자 무슨 그런 것까지 다 출마하냐 반응이 썰렁하자 국민의당 공보실에서 케이크를 치웠습니다. 공보실 관계자는 누가 가져다 놨는데 지역 언론 간담회 자리에 부적절해서 미리 치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출마 선언 5주년 기념식은 좀 흔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도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 오늘 케이크 때문에 기자들도 5주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또 소회도 물어봤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답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정치에 대한 정의도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왔습니까? 예. 새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당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즉 새정치는 다당제다라는 지금의 정의인데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제3당 당 대표로서 지금 국회에 캐스팅 보트는 쥐게 됐습니다. 21일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도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론적인 기준 말고는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캐스팅 보트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인준 투표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부터는 낮아지겠습니다. 비도 그쳐서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오늘 오랜만에 쏟아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just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